우리나라 삼국지. 제7부 떠오르는 태양. 첫 번째. 서력 12년 유리명왕 31년 한나라의 왕위를 찬탈하여 신을 세운 왕망이 고구려로 사신을 보내왔다. 사신이 유리명왕을 폐하라고 아뢰었다. 지금 흉노가 저희 나라의 변경을 위협하여 이를 응징하려 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는 흉노를 토벌하는데 고구려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시옵니다. 유리명왕은 즉시 신하들을 불러 의논했다. 설지가 잔뜩 긴장하여 말했다. 이제 한이 무너지고 신이 새롭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선 신과 우위를 맺을 필요가 있사옵니다. 군사를 파견해서 그들을 돕는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자 오부오 부분노가 반대하며 나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옵니다. 다른 나라 일에 어찌 우리 군사들을 희생시킨단 말입니까? 차라리 서토가 어수선한 틈을 노려 흉노와 동맹을 맺고 저들을 친다면은 천하에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대서자 위사물이 나섰다. 두 분의 말씀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 신이 보건대 신나라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들은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될 테니 일단 사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형식적으로 약간의 군사를 뽑아 전선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전투에 끼어들지 말고 관망을 하다가 기회를 엿봐 달아나라 이러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흉노에 은밀히 사신을 보내 우리가 적의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고구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옵니다. 위사물의 의견이 유리명왕의 뜻에 합당했다. 유리명왕은 장군 연비에게 군사를 이끌고 국경으로 가도록 명하는 한편 흉노족장 오주리에게도 사신을 보냈다. 한편 고구려 군사를 청한 왕망은 왕손과 진음으로 하여금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치게 했다. 흉노는 한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강성한 세력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왕위 계승 문제로 동과 서로 분열하여 세력이 약해졌다. 이후로 서흉노는 서방으로 이주했고 동흉노는 한선제 때 한나라에게 신하를 칭하고 평화를 유지했다. 이로써 양국의 국경은 60여 년간 조용했다. 그동안 힘을 비축하여 야심을 키워온 흉노의 족장 오주리는 오랜 평화관계를 깨고 신나라의 국경을 침범했다. 이에 왕망이 대로하여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왕망은 요서태수 전담에게 고구려 군사를 규합해서 흉노의 거점인 수강성으로 진군하라 명했다. 요서태수 전담은 고구려군을 기다려 합류했다. 고구려 장군 연비는 전담을 만나 예를 갖췄다. 고구려 국왕폐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왔소. 전담은 거만하게 말했다. 고구려 후의 군사들이군. 이번 전투의 지휘권은 나에게 있으니 그대들은 내 명령만 따르면 된다. 연비는 고구려 왕을 후라고 칭하는 말에 노하였다. 그것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일개 제후국으로 취급하는 말이었다.
모욕감을 느낀 연비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전담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옆에 있던 부장이 말리자 가까스로 참았다. 전담은 연비에게 명을 내렸다. 자, 이제부터 약수를 건너 수강성으로 진군할 것이다. 대열을 이탈하거나 군기가 한치라도 흐트러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연비는 어쩔 수 없이 전담의 명을 따르기는 했지만 속으로 이를 갈았다. 수강성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했다. 연비는 이대로 계속 따라가다가는 이로울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더구나 눈치껏 빠져나오라는 왕의 명령도 있었던지라 연비는 군사들을 이끌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남쪽을 향해 달렸다. 고구려 군사들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은 전담은 황급히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의 뒤를 쫓았다. 연비의 군사가 요동과의 경계에 들어섰을 때 전담의 군사가 턱밑까지 추격해왔다. 연비는 말을 돌려 전담의 군사들을 향해 돌진했다. 달아나던 고구려군이 갑자기 되돌아서서 공격해오니 전담의 군사들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다. 연비는 전담을 보자 분한 마음이 되살아났다. 내 지난번의 모욕을 갚아주리라. 연비는 장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돌진해갔다. 연비의 장창이 섬광을 뿜어내는가 싶더니 전담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 단 일격에 전담이 죽음을 당하자 신나라군의 군사들은 모두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연비는 군사들을 몰아쳐 달아난 신군을 모조리 도륙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온 군사들로부터 전담이 죽고 싸움에 패한 사실을 전해들은 왕망은 펄펄 뛰며 소리쳤다. 당장 군사를 집결시켜라. 내 고구려를 응징하리라. 그때 장군 어무가 간곡히 말렸다. 폐하, 고구려가 비록 우리를 치기는 했지만 엄벌을 내리기보다는 요동태수를 보내어 타이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켜 친다면 고구려는 필시 흉노와 손을 잡고 우리에게 대적할 것이옵니다. 흉노를 대적하기도 힘든 이때 고구려마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옵니다. 하지만 왕망은 어무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어찌 고구려를 두려워할까 보냐. 어무는 될까라. 즉시 5천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담의 원서를 갚도록 하여라. 어무는 매우 걱정스러웠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어무가 군사를 이끌고 현도연에 이르렀을 때 연비의 군사는 청하 유역에 진을 치고 있었다. 어무는 연비가 용맹한 장수임을 아는지라 맞부딪혀 싸우기보다는 계략을 쓰는 쪽을 택했다. 강 건너편에 진을 친 어무는 연비에게 사신을 보냈다. 평소에 장군의 지략과 용맹을 흠모해왔습니다. 비록 저희 폐하의 명을 받아오기는 했지만 장군과 싸울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폐하께서 나를 불러들이실 테니 그때까지 서로 침범하지 않았으면 하옵니다. 어무는 연비에게 서로 싸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연비는 처음에 어무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는 분명 어무의 간사한 계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어무의 군사는 조금 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양군이 대치한 지도 열흘이 지났을 때 어무가 다시 사람을 보내왔다. 장군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동안 아껴두었던 명주를 바칩니다. 싫다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연비는 술에 독을 타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 이를 진중에서 키우는 개에게 먹여보았다. 하지만 개는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안심한 연비는 그 자리에서 술을 병채 벌컥벌컥 들이켰다. 과연 명주인지라 입안에서 퍼지는 향기와 부드럽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일품이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어무는 연비에게 때때로 술을 선물로 보내올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무가 보낸 사람이 와서 연비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저희 장군께서 직접 찾아뵙고 우의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연비는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오겠다는 어무의 용기에 감탄하여 그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허락했다. 다음 날 어무가 연비의 진영을 찾아왔다. 연비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평소에 흠모하던 장군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어무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연모했던 장군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오이다. 연비는 어무를 정중히 막사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취기가 어느 정도 오르자 어무는 은근히 흉중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털어놓았다. 저는 신나라와 고구려는 형제지국이므로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저희 폐하께 아뢰었습니다. 비록 폐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됐지만 양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 폐하께서도 이런 저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순진한 연비는 어무가 마치 10년지기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취하도록 마셨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무는 연비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진영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힘이 세고 날랜 병사들 30명을 뽑아 단단히 일렀다. 너희들은 막사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술병을 던지면 뛰어나와 연비를 포박하여라. 연비는 아무 의심 없이 어무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약속한 날이 되어 연비가 단신으로 어무의 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장이 나서서 말렸다. 어무의 관상을 보니 이 표리가 부동한 상입니다. 이런 상을 가진 사람은 결국 배신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어무의 진영으로 가시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되실 겁니다. 연비는 껄껄 웃으며 부장을 타일렀다.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다. 내 어무의 인간됨을 이미 겪었거늘 무엇을 의심한단 말인가? 연비가 신나라의 진영에 이르자 어무가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제가 장군이 좋아하는 소홍주를 여러 동이 준비해 뒀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어무는 의도적으로 연비에게 연거푸 향긋한 술을 권했다. 주는 술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연비인지라 결국은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다. 연비가 대취한 것을 확인한 어무는 바닥에 술잔을 던졌다. 술잔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몰려들어와 다짜고짜 연비를 포박했다. 놀라서 술이 깬 연비는 어무를 꾸짖었다. 내 어찌 신의를 저버린단 말이냐? 장군이 너무 순진해서 세상 물정 모르니 이렇게 당한 것이 아니겠소? 어무가 연비를 회유했다. 군자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했소이다. 장군이 마음을 바꾸어 항복한다면 폐하께 말씀을 드려 크게 쓰임을 받게 하리다. 연비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소인배를 몰라본 나의 잘못이다. 네, 더 이상 날 능멸치 말고 목을 베도록 하라.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다. 어무는 연비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연비의 목을 벤 후에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의 진영을 쳤다. 하루아침에 장소를 잃은 고구려 군사들은 신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리하여 어무는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어무는 고구려와 더 이상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연비의 목을 장안에 전하면서 고구려 왕의 목이라 속였다. 왕망은 크게 기뻐하며 연비의 목을 저작거리에 효수하고 고구려 후를 죽였다고 선포했다. 이로 인해 기고만장해진 왕망은 고구려 왕을 하구려 후라 고쳐 부르게 했다. 이제부터 고구려 왕을 하구려 후로 부르도록 하라.
한편 유리명왕은 연비의 죽음을 전해 듣고 크게 슬퍼하며 왕망을 저주했다. 왕망, 이놈은 더러운 술책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죽이더니 멀쩡히 살아있는 쥐마저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놈이로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야비하고 추악한 놈이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유리명왕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왕망은 이로부터 10여 년 후인 서력 23년 대무신왕 6년 반란을 일으킨 남양의 호족 유연의 군사에 의해 살해당했다. 왕망의 죽음과 함께 신나라는 건국한 지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서력 13년 유리명왕 32년 겨울 신나라와 고구려의 대립을 틈타서 부여가 고구려로 쳐내려왔다. 고구려의 군신들이 모인 가운데 패자 마리가 전황을 보고했다. 지금 부여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 유화유역에 다다랐다 하옵니다. 일단 청원성에 군사를 보내서 막고는 있지만 워낙 수적으로 열세라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원군을 보내야 하옵니다. 이때 왕자 무휴리 당당히 나섰다. 소자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부여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이 당시 무휴는 아직 귓볼에 솜털이 가시지 않은 어린아이였다. 유리명왕은 한참 동안 무휴를 쳐다보았다. 비록 나이는 어리나 지략과 담력은 어느 장수들 못지 않았다. 왕은 무휴의 용기를 가상히 여겼다. 하지만 전투 경험도 없는 어린아이를 전장에 내보내려니 걱정이 앞섰다. 유리명왕이 망설이고 있을 때 우보 부분노가 무휴를 거들고 나섰다. 소신이 왕자 마마를 보필하여 부여군을 토벌하겠사옵니다. 부분노는 평생을 전쟁에서 살아온 백전노장이었다. 그의 연륜과 지략이라면 충분히 무휴를 믿고 맡길 만했다. 유리명왕은 무휴에게 2만의 군사를 주어 부여군을 맡게 하였다. 무휴는 유유히 군사를 몰아서 유하로 달렸다. 학반령 아래 재령곡을 지날 때 무휴이 부분노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곳의 지형을 보니 능히 군사를 승길만 하겠소. 부분노가 보니 과연 학이 알을 품은 형국이라.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았다. 적을 속이기에 용이한 형국이었다. 부분노는 속으로 무휴의 안목에 감탄했다. 유하유역에 이르러 언덕에 올라보니 부여군 막사들이 갈대밭처럼 강을 따라 수없이 세워져 있었다. 부분노가 무휴를 바라보았다. 적의 수요가 우리의 배는 넘는 듯합니다. 군사의 수가 적고 많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군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루느냐가 승패를 가름합니다. 무휴는 많은 부여군을 보고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부분노는 문득 무휴의 심계가 궁금했다. 그렇다면은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휴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무릇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군사가 많든 적든 싸움에서는 모름지기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부분노가 재미가 있어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부여군의 약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부여군은 지금 자신들 숫자의 많음을 믿고 아군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적을 얕보는 군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부여군의 장수 안한다는 용맹하기는 하나 성미가 급하고 지략이 없다 하더이다. 만일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그를 대적하기 어려울 것이나 계책을 써서 유인한다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부여군은 이곳의 지리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지형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입니다. 저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기습을 한다면
힘들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부분노는 무유리의 기계를 듣고 감탄했다. 천하의 기재이십니다. 부여군은 고구려군이 당도한 것을 알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금방이라도 고구려군을 쓸어버릴 기세였다. 이에 무유리 부분노에게 명했다. 부여군이 강을 건너면 우보께서는 군사 5천을 이끌고 나가서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보아 배 한 척 달아나십시오. 그럼 부여 장군 안한다는 분명 우리를 우습게 보고 무작정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도망치면서 적을 재령곡으로 유인하십시오. 내가 군사 1만과 더불어 숨어 있다가 적이 재령곡에 완전히 들어서면 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 연태규에게 군사 5천을 주어 유화강가에 숨어 있다가 달아나는 적의 잔당을 섬멸하게 하십시오. 부분노가 보기에도 무유리 계책은 물샐 틈이 없었다. 부분노는 정중하게 업을 하고 명을 받들어 나갔다. 강을 건넌 부여장수 안한다는 고구려군 일대가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저들의 형세를 보아하니 가소롭기 그지없구나. 내 이번 기회에 고구려 애성이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 도문지는 군사 1만을 이끌고 나아가 저들을 섬멸하라.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여장수 도문지는 군사를 몰아 고구려군을 향해 뛰어나갔다. 부여의 대군이 내달리자 먼지가 뿌옇게 일고 말굽말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앞서 달리던 부여의 선봉장 도문지는 부분노를 발견하고 장차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부분노도 대도를 휘둘러 맞았다. 하루 강아지 보험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어린 것이 함부로 날뛰는구나. 내 단칼에 요조를 내주리라. 부분노는 분기탱천하여 도문지의 심장을 겨누고 대도를 휘둘렀다. 부분노의 대도가 허공에서 춤추기 시작하자 도문지는 금세 수세에 몰렸다.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부분노의 나이도 잊은 전륜한 힘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겨름지채 10여 앞도 못 뛰어 도문지의 목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부여 군사들이 장소를 잇고 추춤하는 새 고구려군은 기세를 울리며 부여군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군사의 수에서 우세한 부여군은 곧 전열을 가다듬었다. 안한다는 몸소 선봉에 나서며 모든 군사들의 명령을 내렸다. 이거에 공격해 섬멸하도록 하라. 부여의 장군이 부분노의 군대에게 달려들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부분노는 어쩔 수 없는 듯 군사를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다. 안한다는 신바람이 나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곧비를 늦추지 말고 적을 쫓아라. 안한다가 적을 쫓아 나아가려 하자 사자 소간이 적극 말렸다. 고구려군에 흉기가 있을지 모르니 쫓지 마십시오. 안한다는 고숨을 쳤다. 저들의 모습을 보아라. 군귀한 무기도 버린 채 그냥 목숨을 건져보겠다는 일념으로 도망치고 있질 않느냐. 어디에 복병을 쓸 여력이 나 있겠느냐. 안한다는 소간을 뒤로 한 채 급히 말을 몰아 고구려군을 추격했다. 부여군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아나던 고구려군은 학반영 안에 재령곡으로 들어섰다. 안한다는 고구려군을 놓칠세라 서둘러 말을 몰았다. 부여군이 고구려군의 뒤를 쫓아 거의 다 계곡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북소리가 사방에서 진동하는가 싶더니 계곡 양편에서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기습을 당한 부여 군사들은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화살을 맞고 쓰러져갔다. 부여 군사들의 비명소리가 계곡을 가득 채웠다. 흡사 아비규환을 연상시키는 살풍경이었다. 고구려군의 화살에 죽는 자들 이외에도 좁은 계곡에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밀치다가 쓰러져 전우들의 팔에 밟혀 죽는 군사들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달아나던 부분노도 다시 군사를 돌려 부여군을 쳤다. 안한다는 고구려 복병의 공격을 받고 군사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계곡의 입구는 무율의 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구려군이 입구를 막아버리자 부여군은 도안에 든 귀신새나 다름이 없었다. 안한다는 전의를 상실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고구려군의 깃발만 보일 뿐이었다. 이때 고구려 군사 하나가 안한다를 발견하고 외쳤다.
족장 안한다가 저기 있다! 저놈을 잡아라! 이 소리를 듣고 수십 명의 고구려 군사가 일제히 아난다에게 달려들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이때 장수 하나가 불쑥 아난다의 앞으로 튀어나왔다. 장군, 제가 저들을 맡겼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아난다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소관이었다. 소관은 말 위에서 창을 휘둘러 달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을 막아냈다. 아난다는 소관의 덕분으로 간신히 호랑이의 아가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아난다가 한참 말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소관이 창에 찔려 쓰러지고 있었다.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내가 소관의 말만 들었던들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소관을 비롯해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느냐. 아난다가 천신만고 끝에 도망쳐온 군사들을 규합해보니 채 5천이 넘지 않았다. 더 이상 싸워봤자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아난다는 군사들을 퇴각시켰다. 아난다가 유아에 도착해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더니 갈대숲 사이에서 한때 고구려 군사가 몰려 나왔다. 무유리의 명을 받고 매복해있던 연태규의 군사였다. 지금 즉시 말에서 내려 항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연태규가 창을 들어 아난다를 겨누며 말했다. 싸울 뜻을 완전히 잃은 아난다는 대꾸도 않은 채 고구려 군사들을 피해 탈환하기 시작했다. 장수가 도망치자 부여 군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연태규가 아난다의 뒤를 쫓으며 크게 꾸짖었다. 일국의 장수로서 어찌 그리 비겁하단 말이냐. 아난다는 연태규의 호통을 듣고 부끄러웠지만 일단 살고 보아야 하겠기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왔다. 이에 연태규는 창을 안장에 걸고 팔을 당겨 아난다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비파음을 내며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아난다의 목덜미에 꽂혔다. 아난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말 아래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기가 오른 고구려군은 달아나는 부여군을 쫓아 도륙했다. 이 가운데 많은 수의 부여 군사들이 죽거나 항복했다. 이때 유화를 건너서 살아 돌아간 부여군은 채 500이 넘지 않았다. 대승을 거둔 무효는 군사를 수습하고 부분노와 연태규 등의 장수들을 치하했다. 오늘의 승리는 모두 그대들이 용맹하게 싸워준 덕분이요. 부분노가 황급히 손살을 쳤다. 아닙니다. 왕자님의 계책이 있었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왕자님의 신묘한 계책과 웅대한 담력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무일이 겸손하게 말했다. 만약에 손과 발이 없다면 머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수와 군사들은 나이답지 않은 무율의 겸양에 머리를 숙였다. 무율이 토성으로 개선하자 유리명왕은 크게 기뻐했다. 내 무휴를 믿고 있기는 했지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둘 줄은 몰랐다. 이것은 나라의 홍복이 아닐 수 없다. 유리명왕은 무율의 공을 인정해 태자로 책봉하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맡겼다.
서력 18년, 유리명왕이 재위 37년 만에 세상을 뜨게 되자 무유리 왕위에 올랐다. 이가 바로 고구려 제3대 임금인 대무신왕이었다. 무유리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부여왕 대소는 사신을 보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고 붉은 까마귀를 선물했다. 이 까마귀는 깃털이 붉을 뿐 아니라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돌연변이었다. 대무신왕은 까마귀의 괴이한 생김새를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는 분명 좋은 뜻에서 보낸 것이 아니리라. 부여는 학반령 전투에서 완패한 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고구려의 땅을 넘보지 못했다. 하지만 유리명왕이 세상을 뜬 이후로 부여 군사가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이로 인해 고구려와 부여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 때 부여왕 대소가 등극을 축하하는 선물을 보내왔으므로 대무신왕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대무신왕의 추측은 정확했다. 붉은 까마귀를 선물로 보낸 이면에는 대소왕의 흉계가 도사리고 있었다. 부여의 촌부가 붉은 까마귀를 발견하고 대소에게 갖다 바쳤을 때의 일이다. 대사자 우이지가 붉은 까마귀를 살피더니 대소왕에게 말했다. 까마귀는 원래 검은 것인데 이것은 그 색이 변하여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이루어 미루어 볼 때 분명 폐하께서 고구려를 합병하실 징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소왕은 크게 기뻐하자 우이지가 계속해서 계책을 털어놓았다. 본디 우리에게 상서로운 물건이 저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이 일을 더욱 확실히 하려면 붉은 까마귀를 고구려로 보내십시오. 얼마 전 무휴리 왕위에 올랐다 하니 이를 축하하는 선물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까마귀의 의미를 소문내서 하늘의 뜻이 우리 부여에게 있음을 고구려 백성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크게 불안해할 것입니다. 대소왕은 우이지의 계책을 옳게 여기고 그를 사신으로 고구려에 파견했다. 부의 사신을 접하고 붉은 까마귀를 받아 마음이 무거워진 대무신왕은 사신을 일단 물러가게 했다. 왕의 안색을 살피던 위사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본디 영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이옵니다. 지금 부여왕이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까마귀를 보낸 연유는 분명 우리 고구려를 합병할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부여군이 쳐들어올 것이옵니다. 위사물의 생각도 왕과 다르지 않았다. 대무신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하늘의 뜻이 부여에 있단 말이오. 위사물이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일관 우거가 나섰다. 우거는 지난날 유리명왕이 거두었던 겨드랑이에 깃이 달린 노인이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소신의 생각에는 검은 까마귀가 붉은색을 띠게 됐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는 상스러운 일입니다. 본디 검은색은 북방을 의미하는 색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방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분명 남방이 북방을 아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 고구려가 부여를 병합한다는 뜻과 통하게 됩니다. 대무신왕은 크게 기뻐하며 부여 사신 우이지를 불렀다. 내 듣기에 까마귀가 머리가 하나고 몸이 둘인 것은 곧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합병한다는 의미라 하던데 그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이지는 대무신왕의 충에 놀라지 않았다. 고구려에도 현명한 신하들이 있으니 그 정도는 알아낼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우이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소신은 금시초문입니다. 저희 폐하께서는 단지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영모를 보내신 것이니 곡해하지는 마십시오. 대무신왕은 능청을 떨며 물었다. 본디 영물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붉은 까마귀가 담고 있는 하늘의 뜻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매한 신이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사옵니까? 소신이 아는 바는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무신왕은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다. 하늘의 뜻을 누군들 거스를 수 있단 말인가? 우이지는 왕의 느긋한 태도에 문득 일이 잘못됐다고 느꼈다. 대무신왕이 신하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우이지에게 말했다. 까마귀라 하는 것은 본디 그 색이 검다. 하지만 이 까마귀는 붉은색을 띠었다. 검은색은 북방을 나타내는 것이고 붉은색은 남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만일 이것이 양국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라면 과연 남날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짐은 부여왕이 짐에게 영무를 보낸 이유를 알지 못하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우이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갔다. 자신의 계책은 완전히 빗나가고 오히려 고구려군에게 명분만을 제공해준 셈이 되어버렸다. 대무신왕은 다시 엄한 얼굴로 일렀다. 지금 당장 돌아가 대소왕에게 가서 전하라. 하늘의 뜻을 알고 항복한다면 이전까지의 원한은 깨끗하게 있겠노라고. 우이지는 혹대로 갔다 혹붙인 꼴이 돼서 부여로 돌아왔다. 대소왕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을 후회했다. 대소왕이 창밖을 바라보니 때 아닌 남풍이 심하게 불고 있었다. 소나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보였다. 서력 21년 대무신왕 4년 대무신왕은 드디어 군사 3만을 이어 부여를 공격했다. 왕은 도조 등 여러 장수들과 옥지, 위사물 등 참모진을 이끌고 부여를 향해서 진군했다. 대무신왕의 군대가 비조수 상류에 이르자 왕은 행군에 지친 군사들을 쉬게 했다. 군사들이 막사를 세우고 있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던 왕은 물가에서 커다란 집을 발견했다. 왕이 집으로 다가서는데 대문이 열리더니 한 건장한 사내가 달려나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먼 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고초가 많으셨사옵니까? 사내는 눈이 크고 총기가 있을 뿐 아니라 체격이 우람했는데 특히 팔뚝의 굵기가 남들의 2배는 됨직했다. 왕은 사내의 풍모가 마음에 들어 넌지시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내는 황송해하며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대대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철신이라 하옵니다. 대무신왕이 철신과 담소를 나누는데 때마침 군사들이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웠다. 철신이 이를 보고 왕에게 청했다. 폐하, 오늘은 제가 폐하의 용맹한 군사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대 혼자서 이 많은 군사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철신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식량이 넉넉할 뿐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밥을 할 수 있는 커다란 무쇠솥이 있사옵니다. 철신은 집에 뛰어 들어가더니 커다란 무쇠솥을 짊어지고 나왔다. 한 번에 좋게 어른 100명 정도는 먹일 밥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였다. 놀랍게도 철신은 장정 10명이 들어도 못 들을 솥을 혼자서 짊어지고 나오면서도 얼굴에 조금도 힘든 빛을 보이지 않았다. 들도를 공깃돌 다루듯 하는 창의 역사로다. 대무신왕은 그의 용력에 감탄했다. 철신이 솥에 밥을 지어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솥에 있는 밥은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군사들이 가마솥의 밥으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밥을 먹고 나서 모두 쉬고 있을 때 천신은 대무신왕의 군막을 찾았다. 폐하, 소신이 비록 미력하오나 폐하를 따르고 싶사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소서. 대무신왕은 오히려 부탁하고 싶은 바였으므로 흔쾌히 허락했다. 철신에게
솥을 능히 질 수 있는 용력을 가졌다는 뜻으로 부정씨라는 성씨를 하사하고 사자의 직을 주었다. 이때부터 철씨는 부정신으로 불리웠다. 다음 날 해가 뜰 무렵 부정신이 은밀히 왕을 찾아와 고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80여리 가다 보면 이물림이라는 숲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철광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언젠가 폐하를 위해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곳에서 철을 캐내어 많은 무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번 부여 원정길에 제가 만든 무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대무신왕의 군대가 이물림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다. 왕은 군사들을 수경시킨 후 조용히 부정신을 불렀다. 너에게 지금 군사 30을 내줄 테니 수레를 끌고 가서 무기를 실어 오도록 해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부정신은 어둠을 틈타 수레를 끌고 숲속으로 가서 숨겨놓았던 무기를 조심스럽게 운반해왔다. 다음 날 날이 밝자 대무신왕은 무기를 쌓아놓고 군사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했다. 내 어젯밤 이 숲에서 하늘이 내려주신 무기를 얻었다. 이것은 바로 부여를 응징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번 부여와의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대무신왕이 칼을 높이 들어올자 모든 군사들은 이에 맞춰 함성을 질렀다. 고구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고구려 군사가 장대에 올라 북명에 이르렀을 때였다. 낯선 사내가 말을 타고 달려나와 군대가 가는 길을 막아섰다. 부정신이 커다란 장창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넌 누구인데 무엄하게 폐하의 앞길을 막아서느냐? 폐하를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 부정신은 사내를 경계했다. 혹시 부여왕이 보낸 자객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폐하는 아무나 만나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무슨 일인지 나에게 먼저 말해보라. 너 따위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폐하를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다. 부정신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내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네 놈이 나를 능멸하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부정신은 다짜고짜 창을 휘두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사내는 당황하지 않고 큰 칼을 들고서 부정신의 창을 튕겨냈다. 천근의 힘이 실린 부정신의 창을 가볍게 막아내는 것만 보아도 사내는 예사인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마치 범과 용이 뒤엉켜 싸우듯이 작전을 벌였다. 그런데 대기압이 넘어가면서부터 차츰 부정신의 손놀림이 어지러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대결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대무신왕은 자칫 부정신이 다칠까 두려워 수하를 보내 싸움을 멈추게 했다. 부정신은 왕명을 어길 수 없어 물러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에 비해 사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나기만 했다. 대무신왕은 낯선 사내의 출중한 무예 실력을 보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장사는 사양 말고 앞으로 나오라. 사내는 말에서 내려 왕을 아련했다. 가까이서 보니 사내는 키가 9척이 넘고 얼굴이 희며 눈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을 소개했다. 신은 북명 사람으로 괴유라 하옵니다. 이번에 폐하께서 군사를 일으켜 부여를 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무례를 무릅쓰고 폐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은 반드시 부여왕 대수의 목을 베어 폐하께 바치겠사옵니다. 괴유의 눈에 도끼가 일렁였다. 대무신왕은 괴유의 표정만 봐도 그가 부여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대에게 사연이 있는 듯한데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소신이 폐하 앞에서 무엇을 숨기겠사옵니까? 괴유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다. 괴유는 본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좋은 스승들을 모시고 무예와 학문을 닦았다. 그러다 15세가 될 무렵 한 이인에게 이끌려 산으로 들어가 3년 동안 수련을 했다. 괴유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은 온통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살아남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부여 군사들이 쳐들어와 식구들을 도륙하고 재물을 빼앗은 후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괴유는 반드시 부여를 쳐서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다. 대무신왕이 보기에 괴유는 무예뿐 아니라 예의와 학식까지 두루 갖춘 인재였다. 단지 마음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문제였다. 왕은 훌륭한 장수를 얻은 것에 기뻐하여 괴유를 사자로 삼았다. 고구려군이 국경지대에 있는 적곡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사내가 어깨에 긴 창을 맨 채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날렵한 치격과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매가 시선을 끌었다. 고구려군이 나타나자 사내는 몸을 한번 솟구치더니 나무가지 위에 올라앉았다. 대무신왕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내를 쳐다보았다. 괴유가 사내에게 외쳤다.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사내가 경쾌한 말투로 대답했다. 나는 무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부정신이 화등잔처럼 큰 눈을 부라리며 사내를 꾸짖었다. 이런 무엄한 자를 보았나? 감히 폐하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용서할 수 없다. 부정신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사내를 단매에 죽일 기세였다. 대무신왕이 이를 제지하며 사내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하는 자인데 짐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사내는 대무신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북부여 사람 마루라 하오. 당신이 고구려왕 무휴리라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만일 그 대답이 내 뜻에 합당하다면 당신을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이 부여로 가는 것을 막겠소. 부정신이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별 미친 소리 다 듣겠구나. 이리 내려오너라. 내 단칼에 요절을 내줄 것이다. 대무신왕이 나직한 음성으로 부정신을 제지했다. 부정신은 가만히 있거라. 지금 짐이 저자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에 부정신은 얼굴을 붉히고 물러섰다. 왕은 담담한 어조로 마루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질문인지 한번 들어보자. 짐 역시 너의 질문이 짐의 마음에 들면 대답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마루는 냉소된 얼굴로 물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부여를 공격하려 하오? 따지고 보면 부여는 당신 할아버지의 나라잖소. 손자가 할아버지를 치는 것은 사람의 도의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니겠소. 대무신왕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짐이 백성들의 노고를 알면서도 굳이 군사를 일으키고 할아버지의 나라 부여국을 치는 것이 어찌 사사로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겠는가. 부여국왕은 두 나라의 평화를 바라지 아니하고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또한 부여의 더 나은 미래가 아닌 왕의 욕심을 위하여 군사를 전쟁터로 내모니 이를 어찌 두고만 볼 것인가. 우리 고구려 백성들은 부여의 침략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니 임금된 자로서 어찌 이를 방치하겠는가. 짐이 부여국을 공격하고자 하매 3번을 생각하고 9번을 물었으되 모든 신하들과 이웃나라에서도 짐의 부여 정벌이 가하다 하였다. 짐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 백성들의 안위와 하늘의 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칼을 뽑은 것이니라. 전쟁은 피하고자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며 나아갈 때에 이르면 이를 늦춰서도 아니 된다는 것은 옛 치우천왕의 가르침이 아니더냐. 대무신왕의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마루가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왕 앞에 엎드렸다. 폐하, 소인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무신왕은 말에서 내려 손수 마루를 일으켰다. 왕의 손이 닿자
마론 감격에 겨우 몸을 떨었다. 제가 이제야 몸을 의탁할 주인을 만난 듯하옵니다. 부여왕 대소는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매년 군사를 일으키고 있사옵니다. 지난번 학반영 전투에서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또 장정을 징집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귀에는 도처에서 굶주린 부여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만일 폐하께서도 대소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었다면 부여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이 닥치기 전에 제 목숨을 걸고라도 폐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이처럼 백성들을 위하는 성군인 것을 알았으니 폐하를 도와 대소를 잡겠습니다. 대무신왕은 백성을 생각하는 마루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손을 잡았다. 잠시 후 쾌활함을 되찾은 마루는 긴 창을 들고 앞장을 섰다. 제가 부여의 지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길잡이가 되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대무신왕은 마루를 선봉에 세우고 부여 땅으로 나아갔다. 고구려군은 국경의 여러 음락을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부여 남부의 요충지인 반석성을 향해 진격했다. 반석은 주변에 송화강과 음마하, 휘발화, 오리하, 계룡하 등 수많은 하천에 둘러싸인 땅으로 곳곳이 진흙수렁이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지나가려 했다가는 진흙수렁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었다. 대무신왕은 반석에 이르자 진격을 멈추고 평지를 골라 군영을 만들게 한 후 군사들을 쉬게 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발을 빼기 어려웠고 말과 수레들이 빠지기라도 하면 군대는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됐다. 고구려군이 주춤하고 있을 때 부여왕 대소는 부여 전국에서 5만의 군사를 소집해서 반석성으로 내려왔다. 반석성에 도착한 대소왕은 성벽 위에 올라 고구려 진영을 살폈다. 고구려군은 부여의 구원군이 당도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대소왕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을 때 옆에 시립하고 있던 우이지가 고했다. 이곳 반석 땅은 사방이 진흙수렁으로 가득 차 있어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다가는 진흙수렁에 빠져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소신이 볼 때 지금 고구려군이 우리의 대군이 당도했음을 알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미 진흙수렁으로 인해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는 뜻이옵니다. 정녕 그렇다면 고구려군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찾기 전에 치셔야 하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마무가 반대의 뜻을 표했다. 고구려 군사를 만만하게 봐서는 아니 되옵니다. 고구려의 무휼왕은 지혜가 특출하다 하오니 무턱대고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기 십상이옵니다. 그대는 무휼을 너무 높게 보고 있구려. 제 아무리 무휼이 날고 긴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오. 만일 무휼이 무서워 이처럼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어찌 한나라의 장수라 할 수 있겠소. 우이제는 마무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대소는 우이제의 의견을 그럴듯하게 여겼다. 그래서 야음을 틈타 몸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군을 기습하기로 결심했다. 내 이번에는 반드시 무휼의 목을 베리라. 대소는 장수들을 돌아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런 대소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무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왕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제7부 떠오르는 태양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지. 제7부 떠오르는 태양 두 번째. 한편 고구려 진영에서는 작전 회의가 한창이었다. 옥지가 척후병의 보고를 전했다. 지금 부여 대소왕이 5만의 군사를 이끌고 반석성으로 들어갔다 하옵니다. 마루가 이를 듣고 대무신왕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제가 이곳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 진흙 수렁을 피해 진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대소왕이 오기 전에 반석성을 포위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진격을 늦추셨습니까? 이에 위사물이 왕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우리가 섣불리 반석성을 포위했다가 대소왕의 공격을 받는다면 앞뒤에서 적을 맞게 되는 꼴이 되오. 그렇게 되면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 군사들로서는 대적하기 어렵소. 우리가 대소왕의 대군을 무찌르고 반석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절묘한 계책이 필요하오. 마루가 궁금하여 물었다. 그럼 이미 계책이 서 있단 말씀입니까? 위사물이 대무신왕을 한번 쳐다보았다. 말을 꺼내도 되겠냐는 무언의 물음이었다. 대무신왕이 눈짓으로 허락했다. 우리는 마공 덕분에 이미 진흙수렁을 피해 다닐 수 있는 길을 파악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이를 표시해 두었소. 지금은 단지 부여군의 눈을 속이기 위해 진흙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요. 마루는 조금은 알겠다는 듯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위사물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만일 대소왕이 속아 넘어간다면 분명히 오늘 밤에 기습을 해올 것이오. 우리는 진영을 비우고 사방에 군사를 매복시켜둔 채 그들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오. 위사물의 말이 끝나자 대무신왕이 마루를 지하했다. 이 모든 계책은 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소. 마루는 새삼스럽게 대무신왕의 지략에 감탄했다. 밤이 되자 대소왕은 군사들의 입에 매를 물리고 조심스럽게 고구려 진영으로 접근해왔다. 진영에 다다르자 대소왕의 군사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고구려 진영을 덮쳤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놀랍게도 고구려 진영안은 정적이 감돌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대소왕은 그제야 고구려군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소왕은 급히 부하들에게 퇴각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주위에서 갑자기 함성 소리가 터지더니 사방에서 횃불과 불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밝은 불꽃 아래 부여 군사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미처 화살을 피하지 못한 부여 군사들은 신음을 토해내며 고꾸라졌다. 화살 세례 속에서도 간신히 목숨을 건진 부여 군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진흙수렁에 빠지는 신세가 됐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칠수록 그들은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여기저기서 군사들의 비명소리와 말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이때 주변에 매복해 있던 고구려 장군 오이와 마리가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부여 군사들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부여 군사들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살을 맞고 진흙 속에 얼굴을 쳐박아야 했다. 얼마 후 진흙 땅은 온통 부여 군사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대소왕은 반석 출신의 병사를 길잡이로 삼아 친위 군사를 이끌고 달아났다. 얼마를 달아났을까? 갑자기 앞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며 대소왕의 앞을 가로막았다. 대소왕이 탄 말이 놀라서 길길이 날뛰었다. 대소왕이 말을 진정시키고 바라보니 곰 같은 몸집을 가진 사내가 버티고 서 있었다. 대소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사내의 험상궂은 모습과 뿌리채 뽑힌 나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이놈 대소야! 나 부정신이 이곳에서 널 기다린 지 오래다. 오늘 내 목을 베어가서 폐하께 칭찬을 들어야겠으니 얌전히 목을 내밀어라. 부정신이 호통과 함께 장창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우이지가 칼을 빼들고 그를 막아서며 대소왕에게 외쳤다. 폐하, 어서 피하십시오. 넋이 반쯤 나갔던 대소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서너 명의 군사만이 그 뒤를 따랐다. 부정신이 몸을 빼내 대소왕을 쫓으려 하자 우이지는 필사적으로 그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우이지가 천근의 힘이 실린 부정신의 장창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이지는 부정신의 기합 소리와 함께 내지른 장창에 찔려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 대소왕은 우이지의 희생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무작정 앞으로 말을 달려 나아가던 대소왕은 갑자기 말이 무언가에 걸려 쓰러지는 바람에 진흙탕에 처박혔다. 대소왕은 낭만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에 깨어난 대소왕은 주변을 살폈다. 어느새 동이 터오는 가운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사위가 조용했다. 타고 온 말은 이미 숨이 끊어진 채 진흙 속에 펑쳐 있었고 뒤를 따르던 군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대소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다. 대소왕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진흙 수렁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대소왕이 마른 땅에 올라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대소왕이 놀라서 소리난 곳을 쳐다보니 검은 갑주를 입은 장수가 햇살을 등지고 서 있었다. 사내의 손에 들려있는 큰 칼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대소왕은 한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사내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는 그의 눈과 마주쳤다. 대소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내는 몸이 떨려오는 흥분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오늘에야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구나. 그는 바로 북명사람 괴유였다. 괴유는 대소왕과의 전투에 앞서 검은 갑주로 갈아입었다. 이번에 기필코 원수를 갚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의 각오와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대소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왕명을 받고 부여 군사들이 단안할 길목을 지키고 있던 그 앞에 거짓말처럼 대소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괴유의 대도가 태양을 가르자 사방에 피가 튀었다. 대소왕의 비명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때쯤 괴유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괴유는 대소의 머리를 베어 말 한 장에 묶었다.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대무신왕이 있는 본진으로 말을 달렸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부여의 군사들은 반석성으로 퇴각을 했다. 이때 반석성은 부여의 대사자 마무가 지키고 있었다.
마무는 쫓겨온 부여의 패잔병들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무신왕은 군사들을 집결시켜 반석성을 보유하고 공격을 퍼부었다. 대소왕의 목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를 중심으로 한 성민들은 오히려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했으므로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 초조해진 대무신왕은 제장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작전을 지시했다. 반석성은 부여 남부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 성 안에 많은 식량이 비축되어 있어. 그러므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보급선이 긴 우리에게 불리하오. 내일 전군을 투입하여 일거에 성을 공격할 테니 만반의 준비를 하시오. 대무신왕은 습지가 많은 동쪽은 놔둔 채 남쪽은 괴유, 북쪽은 부정신에게 맡기고 서쪽은 자신이 직접 치기로 했다. 다음 날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 공격을 단행하자 부여의 대사자 마무는 부연히 떨치고 일어나 휘하 군사들을 독려했다. 이제 나는 그대들과 함께 여기서 뼈를 묻으려 한다. 옛말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을 각오로 덤비는 자는 살 것이라 했다. 우리 부여의 운명이 이번 전투에 달려있으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싸우자! 부여 군사들은 마무의 비장한 결의에 호응하여 창칼을 높이 치켜들고 함성을 질렀다. 마무는 동생인 마을과 마식에게 북쪽과 서쪽을 맡기고 자신은 남쪽 성벽을 지켰다. 고구려 군사들이 성벽에 사다리와 갈고리를 걸고 악착같이 올라오자 성벽 위에 부여 군사들은 불화살을 날리고 바위를 집어던지며 저지했다. 성 곳곳에서 한 채 양보도 없는 사투가 벌어졌다. 이때 북쪽 성벽에서는 머리에 쇠솥을 쓴 부정신이 군사들의 선두에서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오르고 있었다. 쇠솥은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과 돌덩이를 막아주는 방패구실을 훌륭히 해냈다. 부정신이 성벽에 오르자 북쪽 성벽의 방귀를 막고 있던 마을이 부정신을 향해 창을 던졌다. 날아온 창은 부정신의 왼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부정신이 화같이 밀어서 창을 휘두르며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마을은 야차같이 달려드는 부정신을 보고 겁에 질려 뒷걸음을 쳤다. 부정신의 단창이 솟구쳐 오르는가 싶더니 마을은 목에 창을 박은 채 쓰러졌다. 마을의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었다. 마을이 죽음을 당한 데 격분한 부여 군사들이 부정신 주위로 몰려들었다. 절제 포위를 당한 부정신은 휘하의 군사들이 성벽에 당도하기를 기다리며 단창을 휘두르면서 있는 힘껏 싸웠다. 하지만 부정신의 군사들은 부여군의 철저한 방어에 막혀 성벽 위로 올라올 수가 없었다. 혼자서 많은 군사들을 당해내야 했던 부정신은 결국 어깨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성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쳐야 했다. 한편 반석성의 남쪽으로 나아간 괴유는 그동안 은밀히 만들어 두었던 운제를 사용해서 성을 공격했다. 운제는 주로 공성에 쓰이는 사다리를 탑재한 수레로 성벽을 오르거나 정찰하는 데 사용했다. 괴유는 50명의 군사를 일대로 묶어 운제를 끌고 성으로 접근하게 했다. 운제를 처음 접하는 마무는 고구려군이 괴상한 기계를 끌고 성으로 접근하자 장인 장임을 불렀다. 보기에 웅장하니 어찌 막아야 하겠는가? 장임은 본디 한나라 출신으로 나라를 위해 무기를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술김에 시비가 붙어 동료를 때려 죽이고 부여로 도망쳐온 인물이었다. 장임은 부여 도성에 하오전에 숨어 살면서 말한장과 병장기들을 만들어 몰래 팔았다. 마무는 우연히 그가 만든 말한장 장식을 보고 그 정겨움에 감탄했다. 마무는 수소문을 통해서 장임이 사는 곳을 알아낸 후 인적이 드문 밤에 그곳으로 찾아갔다. 야심한 밤에 갑자기 마무가 찾아오자 장임은 잔뜩 겁을 먹었다. 이를 눈치챈 마무는 웃으며 장임을 안심시켰다. 아무 걱정할 것 없어. 난 당신의 새 다루는 솜씨를 보고 싶어 왔을 뿐이요.
장임은 경계를 풀지 않고 발뺌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냥 날품을 파는 불황자일 뿐입니다. 마무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하여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장임은 마무의 맑은 눈을 보고 거짓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타영에 와서 자신을 알아주는 인물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다. 이렇게 해서 장임은 마무의 식객으로 묵으며 병장기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됐다. 장임이 운제를 보더니 대답했다. 저것은 운제라는 것으로 위에 달린 사다리를 이용해 성을 타고 오르는 공성무기이옵니다. 사다리는 길이의 조절이 가능해서 높은 성이라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것을 어찌 막아야 한단 말이오? 마무가 걱정스럽게 묻자 장임이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운제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에 매우 약합니다. 운제에 불화살을 쏘아 태워버리면 됩니다. 괴유는 불화살이 날아오자 일단 진군을 멈춘 후 군사들에게 알렸다. 지금 즉시 운제에 소의 생가죽을 씌우도록 하라. 운제의 소에 생가죽을 씌워 불이 붙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었다. 괴유의 군사들은 생가죽을 씌운 운제를 앞세우고 일제히 성벽을 향해 쳐들어갔다. 운제의 사다리가 성벽에 걸리자 성벽을 지키던 부여 군사들은 갈고리창을 이용해 이를 막아냈다. 밀고 당기는 공방이 계속되면서 괴유의 병사들이 조금씩 성 위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부여 군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고 밑으로 떨어졌다. 부여 군사들은 바짝 마른 풀다발을 불에 붙여 운제 위로 떨어뜨렸다. 방패로 막으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던 고구려 군사들은 몸에 불이 붙은 채 성 밑으로 떨어져 내렸다. 생가죽으로 덮었던 운제도 위에서 떨어지는 바위에 맞아 사다리가 없어지고 바퀴가 떨어져 나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서쪽에서는 대무신왕이 앞장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왕은 대를 나누어 부정신과 괴유에게 맡기며 명령했다. 부정신 장군은 일단의 군사를 몰고 성을 공격하시오. 그리고 괴유 장군은 부정신이 적들과 교전하는 동안에 당차를 이용해 성문을 부수도록 하오. 그리고 부분노를 돌아보며 일렀다. 대복께서는 궁수대를 이끌고 성을 향하여 활을 쏘아 엄호를 하도록 하시오. 부정신이 먼저 일대의 군사를 이끌고 성벽을 향해 나아갔다. 서쪽 성벽을 지키던 부여장수 마식은 포만을 세운 후 그 사이로 화살을 날렸다. 이에 부정신의 군사는 쉽게 성벽으로 올 수가 없었다. 괴유의 군사들은 부정신의 군사가 싸우고 있는 동안 성벽으로 다가가서 당차를 성문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마식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해 돌과 불 붙인 권총뭉치를 던지게 했다. 이로 인해 괴유의 군사들 역시 성문으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고구려군은 꼬박 이틀 동안 공격을 퍼부었지만 반석선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도조가 대무신왕에게 아뢰었다. 폐하, 지금 상태로는 반석성을 언제 함락시킬 수 있을지 요원하옵니다. 차라리 휘발하에 둑을 터뜨려 수공을 쓰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대무신왕은 고개를 저었다. 짐이 보니 올해는 가뭄이 들어 물의 양이 무척 줄었소. 둑을 터뜨린다 하여도 물이 성을 갈아칠 만한 양이 되질 않소. 더구나 반석성은 습지에 있는 성으로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 함부로 수공을 했다가는 오히려 아군의 진영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요. 그 후로도 공방전은 보름을 넘어섰지만 부여군의 결사항전의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성을 공격하는 고구려 군사들의 피해만 엄청나게 늘어났다. 게다가 마두는 간간히 별동대를 조직해서 야음을 타고 성을 넘어 고구려 진영을 급습하니 사상자만 자꾸만 쌓여갔다. 도조가 다시 대무신왕을 찾았다. 폐하, 이제 군량미가 다 떨어져 갑니다. 위사물이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비록 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반석성 성민들의 의기는
높이 살만하옵니다. 더 이상 싸워봤자 이득이 없을 듯하니 이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부정신이 핏대를 서며 반대했다. 조금만 버티면 반석성은 함락될 것입니다. 불량이여, 인근 부여 백성들에게 징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무신은 완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안 될 말이다.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징발이라니. 부여의 백성 역시 짐의 백성들이다. 만일 부여 백성들의 곡식을 한 톤이라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내 군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싸우는 군사나 뒷바라지하는 백성들 모두 고통이 커집니다. 일단 돌아가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군사들을 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대무신은 마침내 위사물의 간언을 받아들였다. 좋다. 후퇴하자. 그런데 우리가 퇴각할 때 부여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위사물이 대답했다. 제가 천문을 보니 내일부터 짙은 안개가 낄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이 안개는 닷새 이상 지속될 것이옵니다. 진영을 그대로 둔 채 대를 나누고 소리 죽여 이동한다면 저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다음 날 과연 위사물의 말대로 한차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부여 군사들은 고구려군이 짙은 안개를 틈타 공격해오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대무신은 풀로 허수아비를 엮어 진영 곳곳에 배치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새끼를 이용해 도저의 군대를 먼저 출발시키고 뒤를 이어 왕의 중군이 이동을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정신과 괴위의 군사들이 뒤를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다. 왕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연태규에게 군사 2,000을 주어 샛길 양쪽에 매복하도록 했다. 마무는 한낮이 됐는데도 고구려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척후병을 보내 고구려 진영을 살피게 했다. 명을 받은 척후병이 조심스럽게 진영으로 다가가 보니 안개 너머로 대열을 정비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였다. 척후병은 고구려 군사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적당히 보고했다. 고구려군은 곧 쳐들어오려는지 대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겁을 낸 마무는 군사들의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안개는 이래 또한 거칠 줄을 몰랐다. 안개가 거친 후 마무는 고구려군이 벌써 퇴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땅을 치고 통탄했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놓쳤구나. 마무는 뒤늦게 군사들을 내보내어 고구려군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다. 한편 안개 속을 뚫고 이동하던 고구려군은 진흙수렁을 피해 나가느라 행군 속도가 더뎠다. 길 안내를 맡은 마로 역시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는 일이 쉽지 않았다. 밤이 되자 고구려 군사들은 마른 땅을 찾아 진을 쳤다. 군사들은 오랜 행군에 지쳐 세상 모르고 잠들었다. 새벽 무렵 어디선가 마루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란에 잠이 깬 대무신왕은 무슨 일인가 하여 막사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때 말을 돌보는 병사가 달려와 왕 앞에 엎드렸다. 폐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을 벌하여 주소서. 폐하의 신마가 달아나 버렸사옵니다. 신마라함은 왕의 말인 거루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거루는 2년 전에 대무신왕이 골천에서 우연히 얻게 된 명마였다. 대무신왕이 예전에 골천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오랜만에 정사에서 벗어난 왕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말을 달리며 사냥을 했다. 대무신왕은 활시위를 귀미까지 당길 때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을 만끽하며 들판을 누볐다. 그때 노루 한 마리가 풋숲에서 뛰쳐나와 왕의 앞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노루의 뒷모습은 마치 잘 익은 가지처럼 고왔다. 왕은 노루를 뒤쫓으며 활시위를 당겼다. 그런데 화살은 번번이 노루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다. 오기가 발동한 왕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노루를 추격하는 일에 몰두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어느새 노루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왕은 주변을 열심히 둘러보았지만 노루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제야 대무신왕은 자신이 낯선 숲속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들리는 산새 소리만이 숲속의 고요한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산속의 낮은 짧아서 어느새 어둠이 숲을 살포시 감싸고 있었다. 숲을 벗어나고자 길을 찾아 헤매던 대무신왕은 어느새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왕이 지치고 낙담하여 바위에 앉아 있을 때 달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왔다. 그때 저편에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무엇인가가 보였다. 대무신왕은 홀린 듯이 광채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보니 흰 말이 대무신왕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말의 잔등이 유리알처럼 빛나고 있는 것이었다. 흰 말은 왕이 다가오자 두어 번 고갯짓을 했다. 마치 따라오라고 말을 하는 듯했다. 말의 뒤를 따라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말이 가던 길을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려 대무신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때 왕의 귀에 계곡물이 흐른 소리가 들려왔다. 계곡물을 따라 내려가면 숲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왕은 흰 말을 보고 웃으며 작별을 보냈다. 그러자 말이 목을 틀어 자신의 등을 가리켰다. 올라타란 뜻인 것 같았다. 대무신왕은 흔쾌히 말등에 올라탔다. 안장도 고삐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하게 느껴졌다. 왕을 태운 말은 계곡을 따라 쏜살같이 달려갔다. 바람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지나갔다. 도저를 비롯한 신하들은 대무신왕이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왕이 화를 입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다. 도저는 군사들을 풀어 밤새 숲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어느 곳에서도 대무신왕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신하들은 밤새도록 전전긍긍했다. 동이 터올 무렵 한 마리의 말이 달려왔다. 말에 올라탄 사람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처럼 광채를 발했다. 사람들이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인마가 그들의 앞에 당도했다. 바로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대무신왕이었다. 왕은 기운차게 말에서 내리더니 신하들에게 인사를 했다. 의사물은 너무나 반가워 법도를 입고 왕의 손을 덥석 잡았다. 대무신왕이 신하들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 말이 짐을 이곳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소. 분명 하늘이 짐을 굽어보시고 내려주신 신마가 분명하오. 앞으로 이 말의 이름을 거루라 부르도록 하시오. 짐은 길을 나설 때 늘 거루와 함께 할 것이요. 그 뒤로 대무신왕은 궁궐을 잠시 나설 때에도 항상 거루와 함께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루가 있는 마국간을 마궁이라 일컫기까지 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마궁지가 왕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말을 잃었으니 목숨이 온전치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왕은 오히려 마공지기를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루를 만난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거루와 헤어진 것 또한 하늘의 뜻이리라. 하지만 그리 말하면서도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거루가 사라졌다는 것은 나의 천운이 다했다는 것인가? 하늘이 나를 버리시려 함인가? 대무신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 원정에서 비록 대소왕의 목을 베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군사를 잃은 데다가 쫓기듯 돌아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거루까지 사라졌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도성으로 돌아온 대무신왕은 백관들을 모아놓고 전쟁에서의 수고를 위로하는 주연을 베풀었다. 대무신왕은 주위를 둘러보며 얘기를 꺼냈다. 짐이 어리석은 탓에 가벼이 부여를 치는 우를 범해서 비록 대소왕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나라를 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군사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 이는 모두 나의 허물이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한 왕은 국사를 돌보는 일에 성심을 다했다. 백성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 죽은 자를 조사하고 병든 자를 위로했으며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관곡을 풀어 돌보아 주었다. 왕의 덕에 감복한 백성들은 왕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섰다. 고구려 백성들은 대무신왕의 훌륭한 치세로 인해 전쟁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왕은 부여와의 전쟁 이후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민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살폈다. 임금이 이러하니 백성들의 입에서는 태평가가 절로 흘러나왔다. 어느 날 군신들이 정무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다. 북변에서 보낸 전령이 급히 달려왔다. 전령은 왕 앞에 이르더니 들뜬 목소리로 아뢰었다. 지금 거루가 백여핀의 말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학반영차 회곡에 이르렀나이다. 대무신왕은 거루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에 크게 기뻐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나 보구나. 대무신왕은 거루의 귀환으로 인해 천명의 지엄함을 알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힘썼다. 서력 22년에 부여에서는 대소왕이 죽은 이후 왕위의 계승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다. 대소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소왕의 동생 번랑은 즉시 가병들을 이끌고 왕궁을 점령하고 왕좌에 올랐다. 졸지에 왕자를 빼앗긴 태자 성해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급히 도성을 빠져나와 반석성을 지키고 있는 마무에게 달려갔다. 반란의 소식을 접한 마무는 동생에게 성을 맡기고 성해를 앞장세워 군사 2만을 이끌고 급히 도성인 가서번을 향해 달렸다. 번랑은 마무의 군대가 밀려온다는 첩보를 접하고 도성 주변의 군사들을 끌어모아 맞설 준비를 했다. 마무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부여를 지킨 지장으로 부여 군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 그래서 도성에 모인 군사들은 마무의 군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삼삼오오 성을 빠져나와 마무에게로 갔다. 이튿날 아침에 번랑이 군사들을 점호해보니 3천여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번랑은 이에 굴하지 않고 무예가 뛰어난 막내 동생 지곡에게 명하여 마무의 군사를 치라했다. 하지만 지곡의 생각에는 마무의 군사를 상대하는 것이 헛된 죽음을 자초하는 일처럼 여겨졌다. 지곡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번랑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지국은 어둠이 내리자 왕의 명령을 빙자해 성문을 열게 한 후 식솔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달아났다. 지곡 일행은 몇 달을 달려 압록곡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지곡이 계곡에서 목을 축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때의 말을 탄 장정들이 몰려왔다. 그 중에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눈매가 날카로운 장정 하나가 지곡에게 고함을 쳤다. 쏙 물러나도록 하여라. 해두궁왕 폐하의 행처시다. 지곡은 속으로 분기가 끓어올랐다. 그래도 명색이 대국 부여의 왕자인데 작은 나라의 일개 필부에게 하대를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분쟁을 일으켜봤자 도움이 될 리 없었다. 지곡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히고 장정에게 조용히 말했다. 물을 마시는데 무슨 지위 고하가 따로 있다는 말이오. 내가 먼저 왔으니 당연히 그대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예의일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장정은 화를 내며 다짜고짜 칼을 뽑아들었다. 내 이놈! 목숨이 아깝지 않는가 보구나! 장정은 지곡을 향해서 호통을 치며 칼로 내리쳤다. 하지만 자기 몸이 두 쪽 나도록 가만히 있을 지곡이 아니었다. 지곡은 살짝 몸을 피하며 상대방의 목을 향해서 단검을 던졌다. 단검의 목줄을 찔린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본 무리들이 지곡을 에워싸고 달려들었다. 지곡은 조금의 두려운 빛도 없이 칼을 뽑아들었다. 지곡의 칼이 성광을 그릴 때마다 장정들은 하나둘씩 집동처럼 쓰러져간다. 지곡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칼을 칼집에 꽂고 돌아섰다. 지곡이 바닥에 엎어진 장정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너희들과 원한을 산 일이 없기 때문에 급소를 피해 공격했다. 그러니 조금만 정량하면 금방 원기를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눈앞에서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본 해두국왕은 노발대발했다. 감히 나의 부하들을 상하게 하다니 이것은 곧 나를 능멸하는 것이니라. 지곡은 말썽 부리고 싶지 않아 변명했다.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 단지 저자들이 먼저 나를 공격하기에 부득이하여 방어한 것뿐이요. 하지만 해두국왕은 지곡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무작정 장검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다. 지곡이 보아하니 왕의 무예는 부하들과는 격이 달랐다. 쉽게 보고 대응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다. 지곡은 왕의 예리한 공격을 막아내면서 외쳤다. 당신의 무예가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하겠어. 만일 내가 당신과 제대로 맞부딪히다면 둘 중 하나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오. 이쯤에서 칼을 거두는 것이 좋겠어. 지곡은 남의 땅에 와서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양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두국왕은 막무가내로 지곡을 노리고 공격해왔다. 지곡도 사정이 이러하니 하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 해두국왕을 맞아 싸웠다. 검이 서로 부딪히면서 새파란 불꽃이 일어나며 꿈틀거렸다. 두 사람은 때론 나비가 서로 노니듯 부드럽게, 때론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듯이 거칠게 어우러졌다. 두 사람의 접전이 백여합을 넘어서자 해두국왕의 손놀림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더니 목 쪽에 빈틈이 드러났다. 지곡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매섭게 찔러 들어갔다. 해두국왕은 몇 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해두국왕이 쓰러지자 그를 모시던 사내들이 지곡 앞에 달려와 엎드렸다. 우리나라 법도로는 임금을 물리친 자가 새로운 임금이 됩니다. 장사께서 저희 왕을 죽였으니
저희들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지곡은 너무도 뜻밖의 제안인지라 정중히 사양했다. 그러자 지곡에게 당해 널브러졌던 덥석부리 장정이 비장하게 말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곳의 불문율입니다. 만일 끝까지 왕위를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덥석부리 사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의 사내들은 칼을 주어 제각기 자신들의 목을 겨누었다. 죽음을 앞둔 자들의 창백한 시선이 지국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지국은 차마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게 분명했다. 지국은 차마 그들이 죽도록 놓아둘 수가 없었다. 지국은 그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헛된 희생을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어차피 의탁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신세였으므로 해두국에 뿌리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지곡은 해두국인들의 추대를 받아 해두국의 왕이 됐다. 그는 일신하는 의미로 갈사수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갈사국이라 고쳤다. 한편 마무는 군사를 이끌고 예성을 겹겹이 보유했다. 번랑은 믿었던 지곡마저 드러나자 크게 당황했다. 번랑이 보기에는 성 안에 남은 병력으로는 용맹한 마무의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고민하던 끝에 번랑은 성을 버리고 식솔들과 함께 밤을 도와 맑을 땅으로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마무는 포고문을 화살이 꿰어 성 안으로 날렸다. 포고문의 내용은 이랬다. 선왕이 돌아가시면 태자가 그 위를 받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진데 왕제의 번랑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이것은 국법을 저버린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부여의 미천한 신하 마무는 태자를 모시고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만일 번랑의 폐하에 내동하여 태자의 군대에 대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응징하겠지만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한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상을 내리고 중용하여 쓰리라. 평소 번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성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자 성애를 배신하고 번랑에게 붙었던 대스자 우탄 역시 매우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우탄은 비슷한 처지인 대사자 저매우를 찾았다. 이제 번랑의 시대도 그친 것 같소. 지금 즉시 번랑을 베고 성문을 열어 태자의 군대를 맞아들이기로 합시다. 그러자 저매우가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그리해야겠지만 만일 마무의 군대가 이대로 돌아온다면 마시들의 천하가 될까 걱정스럽소. 그래도 어찌하겠소. 이번 일에 공을 세워 조금이라도 만회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앞날만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오. 의견이 모아지자 우탄과 저매우는 각자의 가병을 이끌고 번랑을 잡으러 왕궁으로 달렸다. 그런데 우탄이 왕궁에 도착했을 때에는 번랑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다. 우탄은 저매우를 시켜 성문을 열게 했다. 성문이 열리자 마무의 군사들은 환성을 올리며 성으로 뛰어들어왔다. 저매우는 태자를 영접하여 왕궁으로 모셨다. 궁성 앞에 이르니 우탄이 태자를 마중 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도성으로 돌아온 태자 성에는 왕위에 올랐고 큰 공을 세운 마무는 대보에 임명되어 모든 국가 기물을 관장하게 됐다. 이때 대소왕의 종제인 자운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서쪽 변경인 교화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자운은 스스로 내습하여 약탈을 일삼는 선비족들을 토벌하고 복속시킴으로써 변경을 튼튼히 지켜내고 있었다. 자운은 도성에서 들려온 험한 소식을 듣고 탄식했다.
이제 부여도 끝이 얼마 안 남은 듯하구나. 본시 자운은 마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자운이 마무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운은 마무야말로 시대의 간웅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마무의 공명정대하고 강직함을 칭찬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 백성들을 기만한 것뿐이었다. 마무는 갖은 관계와 수책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갔지만 이를 꿰뚫어 본 자운은 그의 가식에 현혹되지 않았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마무는 늘 자운을 경계하고 있었다. 자운이 생각하기에 분명 마무는 시기가 무르익으면 성애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기에 앞서 눈에 까신 자운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틀림없었다. 자운은 언제 자신에게 화가 닥칠지 몰라 근심하고 있었다. 자운의 안색을 살핀 부장 구서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소장이 보건대 이제 부여의 국운도 기운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무일왕은 덕을 알아 지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고 보살피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날로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백성들조차도 고구려를 칭송하기를 그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도 부여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고구려에 몸을 의탁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자운도 고구려의 강성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데다가 구서의 은근한 권유까지 받게 되니 마음이 흔들렸다. 어차피 이곳에 오래 머물다가는 마무에 의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다. 드디어 결심한 자운은 군사와 백성 만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로 귀부했다. 대무신왕은 자운을 대대적으로 환대했다. 네, 공의 명성은 익히 들었어. 이처럼 훌륭한 장군을 맞이하게 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구려. 자운은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은 자운에게 낙시의 성을 하사하고 제후로 임명하여 연나부 땅에 정착하게 했다. 이처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속을 청해오니 고구려는 날로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괴유가 병석에 누웠다. 괴유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친히 병문안을 갔다. 괴유는 운신하기 힘든 와중에도 몸을 일으켜 왕을 맞이했다. 그냥 누워있게나. 대무신왕이 일어나려는 괴유를 말려 누워있게 했다. 자네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이 너무도 많으니 어서 털고 일어나게나. 괴유가 눈물을 흘리며 잦아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 소신님이 틀린 것 같사옵니다. 분명히 미천한 사람으로 폐하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원수를 갚고 나라의 공을 세울 수 있었으니 더 이상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이 몸이 죽는다 하여도 폐하의 하해 같은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날 밤 괴유는 왕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왕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대무신왕은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을 느꼈다. 머릿속에 괴유와 함께했던 전장에서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괴유를 후히 장사 지내고 그의 공을 기려 패자로 추증하고 시신은 고향인 북명산에 묻어주도록 하여라.
괴유가 죽고 난 얼마 후 부분노를 비롯한 노신들이 왕을 찾아왔다. 옛말에 세술은 세부대에 다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새롭게 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에는 그에 맞는 참신한 인재들이 필요하옵니다. 이제 늙고 쓸모없어진 소신들은 이들에게 길을 터주고 이만 물러날까 하옵니다. 대무신왕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만류했다. 대보, 그게 무슨 말이오? 경들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찌 이만큼 강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어찌 그런 매정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오? 오이가 여전히 꼿꼿한 허리를 구부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저희들은 통명성왕 때부터 나라에 신명을 바쳐 일해와 싸웁니다. 지금 나라 안에는 저희들이 감히 따르지 못할 인재들이 많사오니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좋을 듯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당장은 섭섭한 일이오나 나라의 대계를 위해서는 그게 상책이옵니다. 마리도 한마디 거들었다. 신하들의 뜻이 모두 이러하니 왕도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둘 수는 없었다. 대무신왕은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들이 짐과 나라를 위해서 보여준 충정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부분노, 오이, 마리 등의 노신들은 관직에서 물러나 사냐에 은거했다. 대무신왕은 오랜 신하들이 하나둘씩 떠나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암록소의 물결이 쉬지 않고 무심히 흐른 가운데 벌써 10년 세월이 자신도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다. 왕은 약해지려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그의 앞에는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무신왕은 노신들을 대신해 을두지를 우보로 삼아서 군사의 일을 맡기고 내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그리고 부정신을 보내 그동안 간간히 국정을 침입해 노략질을 일삼던 개마국의 왕을 처단하고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개마국은 동명성왕 시절에 고구려에 귀부했으나 항상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유리명왕이 세상을 두고 어린 무효리 왕위를 이어받자 이 틈을 노리고 다시 왕이라 칭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자주 고구려의 변방을 침입했던 것이다. 개마국을 점령한 고구려군이 대무신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노략질을 일절 삼으니 개마국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앞다투어 기꺼이 고구려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개마국의 사정을 지켜본 부다국의 왕도 고구려의 나라를 바쳐 신하가 되기를 청했다. 이로써 고구려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큰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출연 유만준, 최병학, 이종구, 황원, 탁원재, 이윤선, 김도현, 황일청, 김태웅, 황윤걸, 박태호, 김익태, 박영화, 문관일, 권혁수, 변종필, 장주영, 안장혁, 원호섭,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제7부 떠오르는 태양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